비판만 하고 아주 부정적인 사람이 있죠. 또 아예 아무 생각이 없는 사람도 있어요. 이 두 케이스 모두 인생 망합니다. 우리는요, 긍정적인 자기 비판 방법을 찾아야 돼요. 요거 어려울 것 같지만요, 오늘 제가 간단히 설명드리는 거 듣고 메타인지를 도대체 어떻게 하면 확보할 수 있는 것인지 좋은 팁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유아 무엇이든 세 가지로 가르쳐드리는 명지대 교수 김익환입니다. 여러분들요, 한번 우리 같이 잘 생각해 보자고요. 뭔가에 대해서 무조건 비판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주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비판이라는 것은 사실 좋은 거거든요. 뭐 좋다는 표현이 좀 그렇긴 합니다만, 비판이라는 것은 좀 본질적인 것으로 돌아간다는 그런 의미예요. 남을 막 이렇게 나쁘게 얘기하고 이런 걸 원래 비판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부정적인 의미의 비판들도 있을 수 있지만, 비판 그 자체가 긍정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긍정적인 비판의 세계라는 게 같이 존재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면서요, 그리고 우리 자신을 돌아보려고 할 때 이 긍정적인 비판이 무엇인지를 좀 정확하게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이걸 알지 않습니까? 메타인지를 확 높일 수 있어요. 자괴감에 빠지는 것도 확 줄일 수 있어요. 오늘 제 이야기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일단요, 마구 비판만 하는 사람의 특징은요, 자기 탓을 잘 하지 않아요. 자기 탓까지 하면서 또 남 탓을 엄청 하는 사람도 물론 있습니다. 어쨌든 둘 다 최악이에요. 왜냐하면요, 남 탓을 하면 어디로 귀결될까요? 억울함으로 귀결됩니다. 또 남 탓을 하면 남을 바꿀 수 없으니까 해결 지점을 찾을 수가 없어요. 중요한 것은 그것은 정확하지 않은 분석이라는 거예요. 사실은 자신에게 무의식이 발동하면서 무엇인가로부터 도망가려는 의식이 발동되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사실요, 세상의 모든 일이라는 것은, 또 내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 또 내가 무엇인가를 했을 때 발생되는 결과들, 이것은 간단히 얘기하면 어떤 상황적 요인과 나의 주체적 요인이 같이 작동해서 발생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은 일이란 세상에 없습니다. 요거를요, 제가 조금 더 정확하게 우리가 알기 쉽게 적용하기 위해서 이렇게 용어를 쓰면 어떨까 하고 제안 말씀드립니다. 객관적인 조건과 주체적인 조건, 이렇게 나누어서 사고하자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무엇인가를 하려고 해요. 그게 잘 안 돼. 했는데 또 실패해. 또 열심히 해서 또 했는데 2번이나 실패를 했어. 이런 상황에 닥쳤을 때 심지어는요, 출제자들이 근본적으로 문제가 너무 많아. 이 시험은 시험 자체가 잘못된 것이야. 또는 시험 장소에 소음이 너무 많아. 시험관이 너무 왔다 갔다 해서 내가 정신을 집중할 수 없었어. 뭐 기타 등등 계속 탓을 하는 것이죠. 심지어는 우리 집은 환경이 되지 않아. 우리 엄마가 하는 잔소리 때문에 내가 스트레스에 쌓여서 시험 준비를 잘하지 못했어. 여러분들, 얼마나 많은 남 탓이 존재하는지 금방 머릿속으로 떠오르지 않습니까? 사실은 우리도 꽤 그렇게 생각하면서 살아가요. 자, 반대편은 나는 DNA 자체가 공부에는 적절하지 않은 것 같아. 내가 고등학교 때까지 조금만 더 열심히 공부를 했다면 좀 더 내가 시험을 잘 볼 수 있었을 텐데, 내가 글씨를 조금만 잘 쓴다면 공부 자체가 체계화돼서 내가 훨씬 더 높은 점수를 얻을 수 있을 텐데, 뭐 등등 엄청나게 많은 남 탓, 자기 탓을 하기 마련이에요. 예를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객관적 조건과 주관적 조건으로 나눠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시험제도 자체가 잘못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 사람이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면, 또는 내가 무엇인가 기회가 있어서 그것을 부분적으로 분석을 해봤더니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어. 충분히 이럴 수 있어요. 시험의 환경은 우리가 결정할 수 없긴 하지만, 예를 들어서 추운 겨울에 온도가 잘 맞지 않는다든지, 아까 예를 들었듯이 시험관의 태도, 기타 등등이 훈련이 되지 않아서 시험에 집중할 수 없게 만든다든지, 이런 요인들이 있을 수 있어요. 이게 객관적인 조건이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이 객관적인 조건은 우리가 변화시키기 쉽지 않다는 것, 요거를 주목해둬야 돼요. 물론 제가 지금 쉽지 않다고 얘기했지만 그것을 개선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얘기하진 않았습니다. 어쨌든요, 요것이 객관적인 요인, 객관적인 요소들이에요. 또 나의 주관적인 조건들이 있겠죠. 나는 지금 공부를 충분히 하지 않았어. 이런 것이 주관적인 조건이 될 수 있습니다. 내가 몸 컨디션이 좀 좋지 않아. 이런 것이 주관적인 조건이 될 수 있겠죠. 여러분들, 여기에서 아주 중요한 것은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시험에 떨어지셨지 않습니까? 대부분 모든 것을 주관적인 조건에서 원인을 찾아요.
저는 그것에 반대합니다. 대체로 객관적인 조건에 의해서 여러분들은 실패했을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하면요. 예를 들어서 내가 문해력이 떨어져. 그것은 여러분 개인의 책임이기만 할까요? 여러분들이 자란 환경,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경험했던 어떤 트라우마적인 이벤트들 또는 자기 성향에 잘 맞지 않는 어떤 교육의 사회 문화들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여러분들은 공부에 최적화되지 않는 사람으로 성장했을 가능성이 높겠죠. 이런 것도 객관적인 요소에 해당합니다. 저는 근본적으로 이 시험공화국 체제를 찬성하지는 않는 사람이니 사실은 자격증 시험 체제 그 자체가 좀 문제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작동하면서 여러분들은 그 자격증을 따려고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실패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무엇인가에 목적한 바를 이루지 못했을 때요. 남 탓을 하라는 건 아닙니다. 그것이 잘 되기 어려운 그러한 객관적인 조건들이 나에게 존재하는구나 하는 것을 인식하고요. 그것을 받아들이셔야 돼요. 상대적으로 남 탓도 하지 마시고요. 또 너무 과도한 자기 탓도 하지 않는 것이죠. 이게 이제 수용의 태도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요, 제가 오늘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긍정적인 자기 비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인데요. 이 수용이 전제됐을 때 비로소 긍정적인 자기 비판이 가능해져요. 이 수용이 전제되지 않지 않습니까? 이건 내 책임이 아니야. 나는 사실은 좀 억울한 지점이 있어. 그렇지만 이것은 내가 변화시킬 수 없는 것이니까 단기적으로는 이 상황을 내가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판단해야지 하는 생각에 이르지 않으면요. 자기에 대해서 분석을 할 때 긍정적인 비판이 아니고 부정적인 비판으로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오늘 제 얘기 여러분들 들으시고요. 그것이 무엇이건 무조건 여러분 탓이 아니다 라는 결론을 먼저 내려놓고 자신을 돌아보는 거. 이게 중요하다는 거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신의 주관적인 조건을 이제 수용 상태에서 긍정적인 비판을 한다고 생각하고 세 가지로 나누어서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기를 권해요. 첫 번째는 능력입니다. 두 번째는 시간. 세 번째는 자신의 취향, 경향 이런 지점들이에요. 이렇게 결론만 말씀드리면 확 들어오지 않을 수 있는데요. 내가 시험에 떨어졌어. 그때는요. 자신의 현재의 능력을 파악해 봐야 돼요. 현재 그 능력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객관적인 조건이 작동해서 결정된 능력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걸 일단 수용하라는 거예요. 그걸 수용한 상태에서 그 시험에 붙기 위해서는 여기까지의 능력의 향상이 필요해. 이렇게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나는 왜 이렇게 능력이 없을까? 수용이 안 된 상태에서의 자기 능력에 대한 판단하고는 다른 긍정적인 기운에서의 자기 비판이 점점 가능해집니다. 두 번째는 시간인데요. 자신의 현재의 능력 그리고 자신이 쌓아가고자 하는 능력의 사이즈에 따라서 자기 페이스를 결정할 수 있게 돼요. 우리는요. 시간을 자기가 결정하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엄마가 너 내년에는 반드시 자격증 시험에 붙어야 돼. 그러면 그게 자기에게 주어진 시간으로 그냥 수용을 해버리는 것이죠. 이거는 큰 문제입니다. 자신의 능력이 10이야. 근데 내가 시험을 붙는데 필요한 능력의 사이즈는 30이야. 그럼 여러분들은 몇 년을 해야 된다고요? 3년을 하셔야 되는 거죠. 자기를 비판적으로 바라보고 다시 말해서 정확하게 바라보고 그에 맞는 시간 설정을 스스로가 할 수 있어야 그게 인생의 주관자 아닐까요? 작년에 시험에 떨어졌어요. 원인은 시간을 너무 짧게 잡아서 그랬을 수 있습니다. 이런 분석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세 번째는 자신의 취향, 자신이 좋아하는 것을 한번 되돌아보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 시험 준비를 하는데 시험 공부 방법 중에 이런 방식을 내가 취하면 공부를 좀 더 즐겁게 할 수 있겠네. 나는 사실은 그것을 이해하려는 욕구는 있는데 텍스트를 쭉 읽으면서 이해를 잘 못하고 있었어. 그러면 설명을 잘 해주는 강사를 열심히 찾아서 그 강의를 듣는 게 좋겠네. 자신의 취향, 자신의 특성을 살리는 공부법을 쓰셔야 돼요. 나는 조문에 나와 있는 것을 이렇게 예쁜 그림, 도해식으로 그려서 공부를 하니까 확 기억에 남네. 나는 마인드맵 스타일로 내가 공부한 것들을 쭉 개념적으로 연이어서 그리고 그 그림을 기억하는 방식으로 공부를 하니까 재미도 있고 이해력도 높아지고 기억도 정확하게 남네. 그래요. 거기에서의 자신의 취향과 방향을 여러분들 찾으셔야 된다는 것이죠. 이렇게 생각하는 방식이 긍정적 자기 비판이라고 해요. 이 긍정적 자기 비판의 결과로 여러분들에게 얻어지는 것이 바로 정확한 메타인지라는 겁니다.
이 메타인지가 되어 있지 않고서는요, 미래를 계획할 수도 없고 자신에게 맞는 타임을 정하지 못하기 때문에 항상 무리만 하게 돼 있고, 따라서 그 실천이 자신에게 즐거움이 되지 않고 따라서 효율성도 떨어지고 이런 악순환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제가 요즘에요, 글이 잘 안 써지는 겁니다. 제 예를 아주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리면요, 이것은요, 객관적인 요인들이 너무 많이 작동하고 있어요. 전체적으로 제 삶이 지금 사업을 새로 시작했기 때문에 너무 바빠요. 이것이 이제 저를 규정하고 있는 것이고요. 또 출판 시장이 제가 쓰는 저다운 글을 요구하기보다는 좀 더 대중적인 글을 요구하고 있고요. 또 대형 출판사와 계약을 맺어서 출판을 하지 않으면 도달률, 다시 말해서 그 책이 나왔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알릴 수 있는 방법이 인터넷 시대가 되면서 더 가속적으로 제한되어 있는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객관적인 요소들이 저를 짓누르고 있고, 그래서 제가 집필을 하는데 여러 차원에서 방해가 되는 그런 상태라고 저는 봐요. 그래서 제가 요즘에 집필이 늦어지는 것을 제 책임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 탓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아, 이런 구조가 작동함으로써 나는 그런 상황에 처했구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시간을 좀 열어놓고 차근차근 대응을 해야지, 여기까지 제가 도달을 했어요. 이게 이제 수용의 태도죠. 수용의 태도가 됨과 동시에 뭐가 가능하다고요? 저는 저 자신에 대한 긍정적인 자기 비판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첫 번째, 능력. 나의 글쓰기 능력을 보니까 이제는 보이더라고요. 제가 대중적 글쓰기에 최적화된 인물이 아니었습니다. 능력에 문제가 있었던 것이죠. 이거는 내가 계속 키워가야겠구나. 제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요, 책을 쓸 때는 정말 좋은 문장, 정말 좋은 표현들, 정말 좋은 내용을 가진 내가 쓰고자 하는 것과 비슷한 주제의 책 3권을 항상 같이 들고 다니면서 그 책을 읽고 어떤 뉘앙스, 표현, 생각의 방식들, 이런 것들을 자주 그 책을 통해서 생각을 하고, 그런 기운을 몸에 붙인 상태에서 집필을 해야 되겠구나. 그러니까 읽기와 집필하기를 왔다리 갔다리 하는 전략을 써야겠다, 이런 생각을 제가 해낼 수 있었습니다. 지금 그렇게 하기 시작했어요. 두 번째, 시간을 엄청 좁게 생각하고 제가 아등바등 집필을 하려고 했습니다. 이제 열어놓고 나니까 되게 마음이 편해졌어요. 그리고 약간의 즐거움을 더해주는 게 좋겠네 하는 생각까지 들기 시작해서, 그러니까 저에 대한 메타인지가 이제는 정확하게 가능해진 것이죠. 그래서 자기 전 30분 집필만 해요, 요즘에는. 그것도 손노트에다가 합니다. 문장을 완성형으로 쓰지 않고요, 거의 완성형 정도, 그러니까 거칠게 쓰기를 하는 거예요. 만년필의 사각사각 소리를 30분 듣고 글을 쓰고 잠을 자는 이 패턴이 저에게 너무 큰 행복감을 주고 있습니다. 점점 글 쓰는 속도가 빨라지리라고 저는 기대하고 있어요. 세 번째, 즐거움과 관련된 부분인데요. 제가 생각해 보니까 너무너무 좋은 자산을 갖고 있더라고요. 제 주변에, 제가 공부하던 사람이니까 글쟁이들이 너무너무 많을 거 아닙니까? 제 글을 읽어줄 사람들이 사실 되게 많이 있어요. 그런데 전혀 그들과의 교호를 통한 기쁨을 제가 생각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A4로 4쪽 정도 되는 걸 한 꼭지라고 쳤을 때 3꼭지를 쓰면 돌려 읽기를 앞으로 할 생각입니다. 그걸 실제로 했을 때의 이야기 주고받음의 기쁨에 대해서 지금 상상을 하면 벌써 미소를 머금게 돼요. 자, 무엇인가를 할 때 객관적 요소를 생각해서 그것이 내 탓이 아니라고 수용을 한 상태에서 자기 비판을 해서 내리는 결론은 제가 지금 저에 대해서 예를 든 것처럼 그렇게 긍정적일 수 있어요. 메타인지에 근거한 자신에게 딱 맞는 그런 실행 계획을 여러분들은 도출할 수 있다는 것이죠. 아무 생각 없이 사는 사람, 모든 것을 부정하고 비판적으로만 얘기하는 사람, 남 탓을 엄청 하는 사람, 자기 탓을 엄청 하는 사람, 오늘 제가 말씀드린 긍정적 자기 비판의 방법을 몸에 익히시기 바랍니다. 부정적인 기운도 많이 없어질 것이고요, 우리의 삶을 비판하면서도 또 긍정해서 전략적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삶을 여러분들 살아갈 수 있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 영상 들으시고 한 가지 주의할 점이 있어요. 제가 앞서 말씀드린 객관적 조건에 의해서 규정당하는 측면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나 이 이야기는 고정적인 얘기는 아닙니다. 우리가 우리를 규정하고 있는 일종의 사회 구조라든지 어떤 제도라든지 이런 것들을 우리는 바꿀 수 없는 주체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길게 보고 조금씩 달성해 가야 할 과제예요. 이 부분을 완전히 부정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사회적 실천을 하지 않는 사람이 됩니다.
사실요, 이타적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사회적 실천만큼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요, 그런 구조를 바꿔가고 문제가 있는 제도를 바꿔가는 것은요, 사실은 권력자나 돈이 많은 사람과 일정한 대립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것 아닙니까? 우리는 수가 많고 힘은 없는 사람들이죠. 오랜 시간 동안 힘을 모으고 제안하고 결안으로 파헤치듯 끊임없이 실천하는 이 삶이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얘를 전제로 함과 동시에 현재 우리가 그 행위를 할 때는 현재 객관적 조건을 수용하고 그 상태에서 긍정적인 자기 비판을 통해서 실천의 방식을 찾아가는 이 두 가지를 여러분들 삶에서 함께 실현하기를 제가 권하려고 하는 마음에서 오늘 영상을 찍었다는 거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도요, 자기 자신에 대한 메타인지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생각 갖고 계실 거고요. 오늘 제가 얘기한 긍정적 자기 비판의 방법에 대해서도 나름대로의 노하우를 갖고 계실 것 같습니다. 댓글 적극적으로 남겨주셔서 지혜 나눔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오늘 제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